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트릭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릭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고아라입니다. 민균의 4남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찬바람이 송곳같이 파고들던 낡은 흙집. 민균의 4남매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들의 나눔이 아이들에게 포근한 겨울을 선물했네요. 추위를 거뜬히 막아주는 따뜻한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퍼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저 고아라와 함께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쉐보레 크리스마스 특보입니다. 12월 한 달 내내 쉐보레 전시장에선 선물이 펑펑 쏟아질 예정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를 100분께, 삼성기어 S2 스마트워치를 1000분께, 방문만 하면 선물을 준다니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꼭 오셔야겠네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부인, 목욕물 데워놨어? 네. 가서는 줄 조심하고. 네. 문제 있으면 A에서 신청하고. 네. 아니, 손끝도 까딱 안 하고 어째 네네네만 하시오? 귀뚜라미가 다 알아서 해요. 3월 인터넷으로 인한 상상도 못했던 기술. 대한민국 IoT 보일러 귀뚜라미. 심지어 실내 온도 조절기만 바꾸면 돼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대8 가름하는 고수했지만 머리를 짧게 깎은 안철수 의원은 어제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삶이 힘겨운 보통 사람들을 위해 싸우겠다. 국민이 원하는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어제 창당 선언 자리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4명의 현역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나서 현재 안철수 의원 곁에선 문병호 의원 연결해서 앞으로의 신당 추진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소속에서 무소속이 되시니까 어떠세요? 글쎄 그래도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고 나서니까요. 예. 국민들께서 많이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힘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무소속이었다 이제 좀 있으면 다시 유소속이 되시잖아요, 그죠? 2월에 창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예.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김동철 의원이 이제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네.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추가 탈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에도 한두 분 더 탈당을 하실 것 같고요. 탈당 행렬에 한 분, 두 분 이렇게 가다가 아마 또 연말 전후에서 아마 10여 명 전후가 또 한꺼번에 나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말이 이른바 20% 컷오프 전인가요? 당연하죠. 그 20% 컷오프 관계없이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 좀 독선적이고 좌파 위주의 당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오실 것 같고요. 또 민심이 지금 새친당 쪽으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작용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특히 20% 컷오프 지난 다음에는 이게 이삭줍기라는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본인들한테도 안 좋은 거고. 예, 20% 컷오프 대신 의원님들은 신당에서 받기 어렵죠. 그렇죠. 예, 20% 컷오프 정말 받기 억울하게 어렵죠. 개파에 희생된 분들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대체로 받기 어려울 겁니다. 예, 받기 어렵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분이 김한길 전 대표인데 어제 네. 그 페이스북에 그런 거 올렸죠. 결단을 촉구하면서 고민이 깊어진다. 네. 그거 탈당이라고 보시죠? 예, 그렇게 해석합니다. 김한길 전 대표님께서는 아직도 당이 통합 행보를 해야 되고 야권 세력이 다 뭉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대표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제 친노 결집, 좌파 세력 위주로 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분과 소위 말해서 이 실제적인 실리를 동시에 주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습니다. 명분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분이 바로 그 손학규 전 대표인 것 같은데요. 손학규 네네. 전 대표 안철수 의원도 직접 얘기를 했고, 그죠? 어떻게 네. 손학규 전 대표 계속 만나서 설득하고 계십니까? 아직 뭐 본격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이번 신당은 박근혜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야권 제세력이 모여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손학규 고문님께서 오셔서 도움을 주셔야죠. 또 그것도 손학규 고문님의 역사적인 시대적인 소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틀을 좀 갖추고 말씀드리는 게 예의가 아닐까 해서 아직 본격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 틀이라는 거는 신당 창당 작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신당 말씀하셨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많은 분들이 새누리당 의원 중에 일부가 합류한다면 그 폭발력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 많이 하는데 네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그 양쪽으로 양 진영으로 완전히 나눠가지고 예. 세거리 싸움만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민생들은 예.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각성이 많이 있고요. 정치 중에서도 더 이상 한국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님이나 뭐 남경필 지사나 원희룡 지사 이런 분들이 만약에 같이 할 수 있다면은 아마 태풍이 되고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분들이 움직일까요? 그분들이 정치를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사나 국회의원 하려고 그건 하나 수단이고 한국 정치를 바꾸고 국민들 행복하게 해드리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사 국회의원 이런 건 껍데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를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봅니다. 접촉해 보셨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니, 접촉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앞으로 해봐야죠. 뭐 아까 또 그분들 뭐 쉽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섣불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죠. 예. 근데 왜 갑자기 접촉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나? 예. 근데요, 또 한 명이 이제 주목할 사람 중에 하나가 이분은 왜 주목하냐면 뭐 비중 때문에 주목한다기보다는 의외의 행보를 보여서 주목이 되는데 송호창 의원 같은 경우에요.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졌는데 당에 남아있고 안철수 의원 보고 아직 서류 접수 안 됐으니까 복귀하라는 얘기도 하고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통합을 얘기하는데 이게 측근으로 계셨던 분이 안철수 의원하고는 전 다른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난 좋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일단은 신당을 2월 달에 만든다 하더라도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지 이쪽에 있어서는 지금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안철수 의원 측 문병호 의원이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는 있죠. 그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요. 저희 새정치하고 정치 혁신을 한다는 의미는 신당이 유리한 제도를 만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원칙을 가지고
국민들의 민의가 제대로 대변될 수 있는 그런 선거 제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40% 지지를 얻으면은 의석수가 50 몇 %가 되거든요. 예. 이것은 민의를 반영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도가 정확하게 그 의석수에 반영되는 이러한 선거제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원칙이고요. 예. 뭐 이것은 누구 어느 당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예, 원칙에 관한 문제다.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역시 그 원칙, 선거구 뭐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선거구 획정 뭐 연말까지는 전 되리라고 보거든요. 네네. 이 워낙 우리나라 정치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벼랑 끝 전술에 능하기 때문에 막판까지 가면 결국 되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원칙대로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것이 이 호남 지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정배 의원의 신당 움직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주선 의원도 있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나 뭐 거기 지금 같이 하고 계신 분들 문병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황정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실제로 천정배 박주선 의원하고는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님 마찬가지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당장 이렇게 합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예. 세력화나 또 전체적인 전국 구상에 도움되겠다. 예. 위해서 지금은 이제 따로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은 같이 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남에서 제1당으로 명실상부하게 뜨게 된다면, 예? 그러니까 제1당이라는 게 뭐 정당을 꼭 만들기 전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본격적인 동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의견이거든요. 네네. 언제쯤 1당으로 뜰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뭐 광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인심이 많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광주 지역 의원들은 대체로 탈당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뭐 과거에 보면 이제 늘 그 야권의 바람은 이제 광주에서 진원지가 돼서 전남, 전북, 그래서 수도권으로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신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겠다. 예, 느낌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1당 뭐 여론조사상으로 제1당으로 올라서는 건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이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죠. 수도권 의원님들이 이제 내년 총선에 어떤 당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냐 판단할 건데요. 예. 제 판단에는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확산되거나 바람이 일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착돼 있는 상황이고 내려가면 내려갈지 올라가지는 못한다고 자리야 현상주의입니다. 자리야 현상주의고. 예. 그리고 새로운 확산 또 뭐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는 진원지는 역시 신당이다. 그래서 수도권님들도 지금 관망하고 있는 분이 많은데 아마 지지도가 더 이렇게 그 확산이 되고 신당 쪽으로 몰리면은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신당 쪽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 컷오프 전에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옮긴다면. 시간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컷오프 된 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전에 하는 게 사실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정치하는 사람은 사실 아닙니다만. 이제 뭐 평가와 관계없이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새로운 정치, 국민들의 그 패거리 정치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오실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호남 지역이 이제 지금 안철수 신당이라든지 어쨌든 이 사정치민주연합이 상당히 좀 축소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호남 지역에서 안철수 신당, 천정배, 박주선 주도의 신당 이 신당들하고 설마 주도권 뭐 다툼 같은 거는 발생하지 않겠죠? 어떻게 보세요? 신당 내에서요? 신당 뭐 내든 뭐 신당들 전에 예.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뭐 신당을 하겠다고 나서신 분들은 대체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득권 지키기, 패권 이런 것에 반대해서 나온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신당을 추진하는 분들이 스스로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예. 그분들이 중심이 되겠다 하면 안 되죠.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요. 모두가 다 기득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제 안철수 전 대표께서도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신당은 안철수 신당이 아니다. 예. 그것은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공동적인 신당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철수 개인 것이 아니고 예. 야권 또 박근혜 예.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같이 해야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 게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인데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만간 정체성을 알 수 없는 뒤죽박죽 야당이 등장할 것 같다. 이런 혹평이 나왔고요. 정체성이 모호한 정당으로 과연 낡은 진보를 몰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 중도 보수를 잡을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김정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의 말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체성이 모호한 게 아니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한 정책성이 바로 중도 개혁입니다. 예. 중도 개혁에서 중도적인 분, 개혁적인 분, 또 보수 분 중에서 합리적인 분 이런 분을 다 모아야만이 정치라는 게 선거라는 게 다수를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추구했던 그런 중도 보수 서민 중산층의 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도 내년 총선에 다시 출마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총선 때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전국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될 상황이죠. 일부에서는 노원이 아니라 광주에 출마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광주는 아닌 것 같고요. 왜요? 광주는 이제 신당 바람이 불어서 잘 될 건데 더 어려운 데 나가야 된다. 그럼요. 어려운 데 나가야죠. 나가시려면. 예를 들면 어디 있을까요? 서울이 어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제가 이제 2월쯤 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조금 출마 어디로 할 건가는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는 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당판 헌신해야죠. 예. 신당판 험지 출마론이 이제 나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안철수 신당에 합류한 무소속 문병호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아시아 원유 시장의 지표죠. 중동산 두바이유. 이 현물 가격이 배럴당 31달러대로 주저앉으면서 이제 20달러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거래 중심인 두바이유 2016년 2월 인도분 가격이 0.6달러 내린 31.6달러 선에서 거래된 게 있거든요. 예. 이 가격은 2004년 6월 30일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에 해당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 지표를 보니까 제가 서부 텍사스유가 34.73달러, 두바이유가 34.58달러, 브렌트유가 36.88달러였는데 어제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주유소 판매 가격은 콜라보다 더 싸졌다. 예. 세금을 뺀 세정 가격도 생수보다 더 저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어제 일부 언론에서는 유가정보 제공 사이트 오피넷하고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를 둘을 비교해서요.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하고 코카콜라하고 리터당 얼마나 차이가 나나 그걸 비교했더라고요. 한 330원 정도 휘발유 가격이 싼 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싼 게 나왔다고 해도 체감적으로 그렇게 기름 넣을 때 싸졌다라는 느낌 안 받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은 세금 때문인데요. 예, 우리나라 휘발유 판매가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다. 예. 이건 휘발유의 60% 정도의 세금이 정액으로 붙는 이 가격 구조 때문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이제 보통 이제 평균 1,434원 정도 되는데 정액 유류세가 한 745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수입 부가금, 관세, 부가가치세 등 913원 정도 가량 세금이 붙다 보니까 국제 유가 하락에 비해서 판매 가격 인하폭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한국 주유소협회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주유소 앞에 그걸 갖다 붙이는 겁니다. 휘발유 5만 원 주유 시 세금은 3만 50원입니다. 자기들 잘못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협회 측은 유류세를 포함해서 매출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전체 주유소의 90%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에 주어진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책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일호 장관 얘기 잠깐만 해보죠. 예. 앞서도 잠깐 알아봤는데 박근혜 정부의 이제 3기 경제팀을 이끌게 됐는데 어떻게 좀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예. 예. 이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내정한 거죠. 예. 5개 부처에 대한 개혁을 단행했는데 이미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배우자와 장남의 위장전입 의혹, 그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쟁점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녀가 중고교 입학을 앞둔 93년과 9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 강남의 8학군으로 위장 진입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예. 또 2005년도에 행당동 아파트를 5억 9,900만 원 샀지만 신고가를 4억 800만 원, 그러니까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자운계약서 작성은 사실이다. 이렇게 분명히 인정하고 넘어갔죠. 예.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진짜 송곳 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으니까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제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함께 발표한 2015년 가계 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은요, 지난 1년간 가계의 소득보다 부채가 빨리 늘면서 빚 상환 능력이 더 악화됐다. 지금 이런 결론이 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근거해서 이야기한 건데요. 예. 올해 3월 말 현재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가 4,321만 원. 1년 전보다 이제 203만 원 늘었고요. 예. 반면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 등을 뺀 처분 가능 소득은 가구당 3,924만 원. 1년 전보다 105만 원 늘어났는데 이제 예. 그친 거죠. 이건 뭐냐면 가계의 빚상환 능력을 가늠하는 가계부채 비율이 예. 올해 3월에 현재 110%, 1년 전보다 2.3% 뛰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이제 가계 월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한 120만 원 가량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중국의 내년도 경제정책 노선을 제시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끝났다고 하는데, 네. 공작회의 어떤 결론이 났나요? 이게 말이 이제 조금 우리랑 예. 좀 어감이 좀 안 맞는 그렇죠. 건데요. 예. 어쨌든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예. 유연한 통화 정책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밝혔고요. 예. 이게 거시적인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한 연례 회의고요. 어쨌든 중국은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6.9%, 이게 예. 낮았기 때문에 경기 하강 기조가 뚜렷하지만 예. 앞으로 훨씬 더 유연한 알겠습니다. 경제 정책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효환 경제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우리 아빠는 엄청 빨리 달린다. 우리 엄마는 전화하면서 운전할 줄 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니? 아이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세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쉐보레 크리스마스 특보입니다. 12월 한 달 내내 쉐보레 전시장에선 선물이 펑펑 쏟아질 예정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를 100분께, 삼성기어 S2 스마트워치를 1000분께, 방문만 하면 선물을 준다니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꼭 오셔야겠네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그곳에 내가 모르던 중국이 있었습니다. 16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사시사철 푸른 중국의 녹색 심장을 만나다. 대한항공 중국 란닝 주 2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숲에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지진입니다. 사장님들, 회사 전화만 바꿔도 직원들 업무 능력이 확 사는 거 아세요? 언제 어디서나 화상회의, 문서 수정은 물론 업무 시간을 줄여주는 U+, 비즈 스카이프. 회사 전화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지금 1544-0001 누르고 전화 위복하세요. 고향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첨단의 바람. 전세대 LED 조명과 스마트 원키 시스템. 생활의 바람. 영화 관람실과 파티룸. 1885세대 대단지. 고향 모감지구 신한 시크밸리. 문의 1522-3381. 신한건설 산업. 뭐라 빠르면서도 저렴한 기가 인터넷이 나와? 그 무슨 이상한 소리냐? 밴드기가 출두요! 속도는 기가라 빠르고 요금은 휴대폰이랑 묶어서 저렴한 밴드기가. 속도에서 요금까지 기대 이상. 밴드기가. 기가 인터넷도 이상하자. SK 브로드밴드. 가입 문의는 1065. 5, 4, 3, 2, 1,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소나타, 그랜저 등 8가지 승용 주요 차종을 12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선수율 20% 이상. 적용 차종 및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하이마트는 공부합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우리가 스마트해질수록 당신도 스마트해지니까. 하이마트 모바일 대전에서 당신에게 딱 맞는 스마트폰을 만나보세요.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8시 38분 32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출근길 교통량 오늘은 많지 않은데요. 안개 때문에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한강다리 건너는데 가양대교 양방향으로 소행됩니다. 북단에서 난단 방향, 북단 진안 지점 택시가 가드를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이 때문에 북단부터 정체가 되고 있는 거고요. 청담대교, 영동대교, 성수대교는 북단에서 난단 방향으로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터널에서 연희램프 구간 정체인데요.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 팬들이 직접 뽑은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네요. 예? 예. 대한축구협회가 올해의 선수와 올해의 골, 올해의 경기를 팬투표로 선정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해의 선수로 선정될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예.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지지율이 저조했습니다. 총 2,242명이 투표를 했는데 656표를 얻어서 29.2%의 지지를 받았고요. 이 기성용 선수가 574표, 25.6%로 2위에 올랐고 이 차두리 선수가 3위였습니다. 여자 선수로는 지소연 선수가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옛날에는 참 그 운동선수들이 얼굴 잘생긴 선수들이 드물었는데요. 예. 요새는 운동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긴 선수들이 많아요. 예, 그렇죠. 예, 참 한쪽으로 쏠리는 건지 이게 참 그렇습니다. 예, 부러움이 많죠. 또 올해 프로축구에서는 관중수로 본다면 수원 삼성이 가장 실속이 있었다는 통계가 있네요. 예, 한국 프로축구 연맹이 2015년 이 구단별 유료 관중 집계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유료 관중 수에서는 FC 서울이 1위를 차지했는데 네. 유료 관중 비율에서는 수원 삼성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원 삼성은 예. 평균 유료 관중이 13,000여 명 정도였는데요. 유료 관중 비율이 91.5%였었고요. FC 서울은 경기당 평균 유료 관중이 15,000여 명에 가까웠지만 유료 관중 비율은 86.5%였습니다. 예. 축구에 특히 공짜표 남발이 좀 심하거든요. 예. 수원 삼성이 올 한 해 동안 이 공짜표 없애기 운동을 벌여왔는데 이 실속이라는 면에서는 역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FIFA 관련 소식인데요. 이 FIFA 국제축구연맹의 이 제프 블래터 회장 그리고 미셸 플라티지 유럽축구연맹 회장한테 자격정지 8년 징계가 결정이 됐죠. 예, 이 어제 FIFA 윤리위원회가 이 제프 블래터 회장하고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 회장에게 각각 이 8년씩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인데요. 예. 이에 따라서 이 플라티니 회장은 내년 2월 FIFA 회장 선거 출마가 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고요. 이 플라티니와 이 블래터 회장 모두 다 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몽준 그 회장도 예. 이명예 회장도 자격정지. 다 자격정지면은 FIFA 회장 선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FIFA가 이제 부패 스캔들로 블래터 회장이 사퇴를 했고요. 이제 그래서 내년 2월에 새 회장을 뽑는 선거가 열리게 된 건데, 이 처음에는 이 플라티니 회장이 유력한 후보였고, 이 정몽준 축구협회 명예회장이 대항마로 부상했다가 둘 다 모두 이제 낙마를 하게 됐습니다. 이 현재 FIFA 회장 선거는 모두 5명이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이 쉐이크 살만 아시아 축구연맹 회장이 있고요, 알리 비날 후세인 요르단 왕자, 그리고 지아니 인판티노 유럽 축구연맹 사무총장 등이 있는데, 5명의 후보가 대부분 다 이 플라티니 또는 이 블래터 회장의 측근으로 일했던 분들이고요. 때문에 이 과연 FIFA가 개혁의 길로 들어설지는 신임 회장의 행보를 지켜봐야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내년 회장 선거는 단순히 FIFA 내 권력 다툼에 의해서 이 단순히 그 주도 세력이 교체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 축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딴 걸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이번 주 사건 랭킹 순서인데요.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어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에요. 친부가 이렇게 자기의 딸을 학대할 수 있습니까? 갈비뼈 부러진 상태에서 가스관 타고 내려와가지고 밥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슈퍼에서 이 훔쳐먹다 걸린 정말 가슴 아프고 말도 안 되는 사건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친부와 그 동거녀가 그 본인들이 그 아동 학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엄연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없어지니까 이건 곧 아동 학대 수사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일단 도망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이 그 추적을 해서 이제 검거를 했는데요. 밥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때리고 그래서 계속 그 인터넷 게임만 하고.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첫 말이 우리 아빠는 깨어 있을 때 빼놓고는 계속 잠자고 깨어 있을 때 빼놓고는 그 게임만 한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고 나중에 그 경찰이 너 이제 아버지 못 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점으로 봐서는 얼만큼 그 아동 학대를 당했겠느냐. 즉 물리적 학대뿐만이 아니고 정신적 학대, 방임, 소위 말해서 그 중복 학대가 일어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중복학대, 방임과 학대, 중복학대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니, 참, 개는 또 그렇게 이뻐했다며. 저도 개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아니, 개하고 사람은 그렇게 놔두고 개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이 개가 이제 살이 좀 피둥피둥 쪘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털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벗겨져 있었다. 잘 빗겨져 있었다. 잡히고서 개부터 걱정했다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애착 형성이 그 개한테는 돼 있었지만은 자기 딸한테는 전혀 돼 있지 않았다. 바꿔 얘기하면 딸 자체가 아주 그 성가스러운 이와 같은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개는 가만히 있지만 이제 아이는 계속 성장을 하니까 성장을 하면 의사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행동을 보이니까 이 자체가 상당히 귀찮은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보실 때 어때요? 이 친구가 주장하는 게 자신이 어릴 적에 학대 경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사실일까요? 영향을 미칠까요? 학대가 대물림이 되나요? 네, 일단은 뭐 선행 연구 결과 등에 의하면 그 가정 폭력이라든가 아동 학대 같은 것이 그 세대 전이가 된다. 바꿔 얘기하면 본인이 아동 학대를 당하고 나면은 성인이 됐을 때도 역시 그 학대를 하고 그것이 마치 훈육의 그 한 방법으로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잘못된 그 세대 간의 폭력의 그 대물림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나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슨 뭐 잘못이냐라고 하는 이른바 합리화, 정당화의 그 구실로 남의 탓을 하는 한 그 심리적 모습으로 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린이가 이제 그 심적인 상처 이거를 어떻게 치유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그 중요합니다. 지금 11살이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규범의 형성 시기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국내에서 그 아동 보호 기관이 51곳인데 사실 그 1년 예산이 그 3억 뭐 4억에 불과하고 직원도 7명 남짓입니다. 그래서 설령 이 형사적 뭐 판단을 아버지에게 한다 손 치더라도 향후 과연 이 아이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 쉼터라고 하는 것도 전국에 한 30곳에 불과하거든요. 과연 누가 이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울 것이냐. 결국은 하나의 그 사회적 그 책무로서 우리 사회 전체가 그 보듬어야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아동 보호에 대한 인프라는 상당히 지금 열악한 수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되는 게 존속에 대한 학대라든지 이런 건 벌이 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건 이게 좀 존속보다는 약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에 그 아동 그 복지법 등이 사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동 학대라고 하는 의심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할 직업의 종류를 20개 이상으로 이제 그 늘려놨죠. 그래서 그나마 그것은 강화된 것인데 지금 뭐 말씀처럼 아동 학대의 약 80% 이상이 사실은 아버지에 의해서 또는 어머니에 의해서 즉 친부모에 의해서 그렇죠. 친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뭐 작년에 인천에서 어떤 그 유치원에 여자 선생님이 그야말로 아이를 가혹하게 공격을 해갖고 따귀를 때려갖고 충격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그 유치원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비율은 불과 3% 남짓이에요. 대부분 80%가 그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데 가정 내다 보니까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상당히 열악해져 있다. 반면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주변의 이웃이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져서 혼자 예를 들면 2시간만 있어도 이건 아동 방임으로 신고가 많이 된단 말이죠. 결국은 이제 그 사회 그 전체에서 얼만큼 아동에 대한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느냐. 그렇죠. 이와 같은 것이 가장 그 개선의 그 시발점이 아닌가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걸 촘촘한 감시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자, 다음 사건은 필리핀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 교문이 또 이 피살당했어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3년 사이에 거의 한 달에 그 한 명꼴로 우리나라 교민이 그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여권을 예를 들면 뺏어서 버려져서 신고가 안 되는 것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필리핀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필리핀 자체가 상당히 그 범죄 토양이 비옥하다. 바꿔 얘기하면 총기류가 불법 총기류가 100만 정 이상이 있고요. 또 이른바 그 사람을 죽이는데 킬러를 고용하는데 불과 200만 원만 주면 이제 고용을 해서 살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발생한 대부분의 한국 피살 사건의
특성이 권총을 사용을 했고 청부살인의 대상이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그 청부살인 그 배후에는 한국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첩보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필리핀 내에 또 얽힌 게 있겠죠. 얽힌 게 있고 이권 사업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와 같이 그 열악한 그 치안 환경이 우리나라 그 교민의 피해 수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무서워서 어디 필리핀 가겠어요, 이거. 필리핀 상당히 예를 들면 섬이 많고 말이죠. 그래서 범죄자가 은닉하기에는 상당히 안성맞춤이고 또 반군이 섬 중에서 암약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도 70세 홍모 노인도 사실 납치가 당해서 몸값을 요구했는데 이것에 협상이 잘 안 돼서 또 사망을 했던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경찰청이 수사팀을 직접 파견한다고 그러는데 사상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제 현재 도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사 주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필리핀과 한국 경찰청이 수사 협조에 의해서 필리핀 데스크가 이미 있었지만 이번에 4명 예를 들면 총기 분석가 그다음에 현장 분석가 범죄 분석가 CCTV 전문가 등을 급파해서 범인이 누구인가의 용의자 특정을 하는데 과학 수사에 많은 도움과 원조를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어제 필리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근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거 참. 그리고 또 필리핀 얘기인데, 이거 참. 필리핀에서 수법을 배워가지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일가족이 모두 잡혔다고 그러는데 천역대 어떻게 운영 규모가? 네, 사실 20대 아들이 필리핀의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한 3개월, 4개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돈이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한 1억 5천 정도 좀 투자를 해라. 그럼 돈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른바 자금 총책을 맡고 이 아들이 실제로 운영을 하고 또 아들 친구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자금을 인출하는 것, 금액을 인출하는 것은 또 이모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범죄 패밀리다. 그래서 1,000억대 도박 팔이었는데 7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던 사건이었죠. 75억 원이요? 네. 그죠? 근데 이게 도박 사이트 검거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이트의 근본 서버 자체가 이번 사례처럼 필리핀, 중국, 태국에 있다 보니까 또 이 불법 사이트의 URL 네임을 계속 변경하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URL 변경하면 이 타방 국가에 어떤 불이익이 돼서 함께 공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근본적인 해결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예를 들면 성인 사이트도 계속 소라넷 같은 것도 검거가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지금 국내 시장 등이 도합을 해보면 12조에 해당이 된다. 상당히 큰 액수다 보니까 검거도 상당히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홍보책도 있고요. 또 이 대포 통장 마련하는 대포 통장 수집책. 그래서 마치 점조직처럼 있어서 근본적인 인프라의 어쨌든 척결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예.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500만 원 이상 베팅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다. 기준이 500인 모양이에요? 꼭 500만 원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 가입을 해서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다 수사하는 건 상당히 한계고 또 어떻게 본다면 이게 오락이냐 도박이냐의 한계 자체가 500만 원 정도면은 그야말로 도박 수준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기준으로 500만 원을 삼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사건 랭킹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옥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예. 화요일 아침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개가 거쳤습니다. 안개가 거친 이후에 날씨가 정말 맑다고 하는데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날씨인데요. 오늘도 이 날씨만큼이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